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토록 교만하던 사람이 그렇게 무시하던 시골 장인어른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거실 한편에 서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순간을 30년 동안 기다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지금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회사는 부도 직전이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서도 돈을 빌릴 곳이 없어요.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고 지인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 친정이에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시골에 있던 아버지의 땅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거든요. 보상금만 수십억 원이래요. 에이, 돈도 없으시면서. 라고 무시했던 그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신 거예요. 정말 운명의 장난이 따로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껴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될 때마다 점점 더 교만해지던 모습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차가워지던 모습들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도 아버지께 나름 정중했거든요. 비록 진심 어린 존경은 아니었을지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요. 하지만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버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시골 물가와 서울 물가는 다르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잖아요. 이런 말들을 태연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지만 그 안에 담긴 무시와 멸시를 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을 벌지 못했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집안일을 하느라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생활비는 모두 남편이 주는 돈으로 꾸려나가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남편에게 대들 수 있었겠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화를 내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의 상처받은 표정을 차마 볼 수 없어서요. 그 대신 나중에 몰래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여쭤보곤 했어요. 그것도 남편이 없을 때만요. 괜찮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아버지는 더욱 외로워 보이셨고 남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아이들까지도 점점 아빠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댁은 너무 심심해 가기 싫어. 게임도 못하고, 와이파이도 느리고. 둘째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우리 아이까지 아빠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아빠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대답하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걸까요? 만약 아버지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이 사람이 정말 변할까요?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요? 솔직히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20년 동안 이 사람을 봐왔지만 진정한 변화라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교만하고 어려울 때는 굽히고 그 반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절박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절대 굽히지 않았던 그 자존심을 이렇게 완전히 꺾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순간을 2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네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결정해야 할 차례가 왔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도 아버지를 나름 존중했거든요. 완전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요. 그때 남편은 작은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정말 작은 회사였죠. 주로 동남아시아로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일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럭저럭 먹고 사는 정도였어요. 저희는 25평도 안 되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고 남편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아버지께서 가끔 서울로 올라오시곤 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농사 지은 채소를 가지고 오셔서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시며 챙겨주셨죠. 남편도 그때는 고맙습니다, 아버님. 하며 받곤 했어요. 사업이 어떠냐? 아직은 작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처음에는 다 어려운 거야.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아버지께서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면 남편도 나름 귀담아 들었고요. 물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어요. 변화가 시작된 건 큰아이가 태어나고 둘째를 낳을 무렵이었어요. 그때쯤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월 매출이 1억에서 2억, 3억으로 늘어나더니 어느새 5억을 넘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10명, 20명으로 늘어났고요. 남편의 표정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니,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해 보이기 시작했죠. 이번 달 매출이 8억이야. 내년에는 10억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베트남 바이어가 물량을 2배로 늘리자고 하더라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점점 더 우쭐해했어요. 그리고 그 우쭐함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주 미묘했어요. 아버지께서 뭔가 조언을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대신 그렇군요 정도로 대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로 돌리기 시작했죠. 요즘 농사는 어떠신가요? 글쎄,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쩌나, 그러고 보니 저희 회사 매출이 이번 달에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자르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입을 다무시곤 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역시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본격적인 변화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큰 계약을 따내면서 매출이 한 번에 2배로 뛰었거든요. 사무실도 강남으로 옮기고 직원도 10명까지 늘렸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말들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버님, 요즘 농사돈대요. 그거에서 얼마 번다고 그만두세요. 나는 괜찮다.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농사 안 짓는 시대인데 아버님은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달랐어요. 농사나 짓는 늙은이라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큰아이 돌잔치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손자 돌잔치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은데 얼마나 들어가냐? 물어보셨을 때였죠.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손자 돌잔치 정도는 에이, 아버님 형편에 그런 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요즘 서울에서 돌잔치 하면 돈이 제법 들어가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날 아버지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지셨다가 곧 쓴웃음을 지으시며 그래, 그렇겠구나.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남편의 말들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아버님,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이제는 농업 시대가 아니라 정보화 시대거든요. 시골에서는 이런 걸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아버님은 그냥 건강만 챙기세요. 어려운 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말들을 태연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드셨어요. 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묻는 말에만 간단히 대답하시고 일찍 돌아가시곤 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 편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편을 든다기보다는 반대할 수 없었어요. 생활비를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전업주부였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느라 바빴어요. 남편이 당신은 집에서 애들이나 잘 봐. 할 때마다 저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초라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만 커져갔어요. 남편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몰래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여쭤보곤 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다. 너는 어떠냐? 네, 저도 괜찮아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요. 늘 그런 식의 짧은 대화였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꺼낼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도 점점 아빠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둘째가 그랬는데 할아버지 댁에 가면 여기 와이파이 왜 이렇게 느려요? 할아버지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네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주시는 용도는 너무 적어요.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더 많이 주시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아이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그래, 할아버지가 늙어서 그런 거 잘 모른다. 하시며 웃어넘기셨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할아버지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혼을 내긴 했지만 둘째는 아빠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할 말이 없었죠. 큰아이는 좀 달랐어요.
눈치가 빨라서 아빠의 이중적인 태도를 일찍부터 알아챘어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조용히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왜 그래요? 할아버지는 우리한테 좋으신데. 그럴 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할아버지를 무시해도 된다고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어른들 일은 복잡해. 내가 커서 알게 될 거야. 항상 그런 식으로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잘못이었어요. 그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면서 우리 집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점점 더 바빠졌고 집에 있을 때도 늘 사업 이야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을 바탕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현실을 몰라?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못 버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걸요. 아이들도 아빠처럼 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건 작년 초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수입 규제가 강화됐다고 하네. 베트남 바이어가 계약을 연기한다고 해.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마진이 안 나와. 남편이 집에 와서 하는 말들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곧 나아질 거야. 이런 건 일시적인 거니까 하면서 낙관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수출길이 거의 막혀버린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자랑하던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바이어들이 모두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야.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점점 더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아이들에게도 전보다 엄격해졌어요. 전기 좀 아껴 써? 요즘 얼마나 어려운 시기인지 아니? 학원비도 좀 줄여야겠어. 꼭 필요한 것만 다녀. 그런 말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농사 지으시니까 이런 경제 위기가 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명절에 아버지께서 사업이 어렵다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남편이 한 대답이었어요. 에이, 아버님이 뭘 도와주시겠어요? 이건 규모가 다른 문제라고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시는 걸 봤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때 남편에게 정말 화가 났어요. 도움을 주시겠다는 분께 왜 그렇게 말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역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했고 주요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쌓아올린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네. 그런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존심은 굽히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남한테 손 벌리고 살았나? 이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 사무실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혀버렸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의 땅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뉴스였어요.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은 정말 시골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니요.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이었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이었고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지역이 정확히 그 한복판이었어요. 땅값이 하루아침에 몇 배씩 뛰었다고 했어요. 남편도 그 뉴스를 봤어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라니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뭔가 씁쓸한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설마 장인어른 땅이 거기에 걸린 건가?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땅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거기 신도시 들어선다고 하던데. 응, 봤다. 그럼 아버지 땅도. 그렇다. 보상금 나온다고 하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얼마나 나온다고 하세요? 글쎄,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지만 몇십억은 될 것 같다고 하더라. 몇십억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돈도 없으시면서라고 무시했던 그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몇십억의 부자가 되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을 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몇십억이라고?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장인어른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돈도 없으시면서 시골 어르신이 뭘 아시겠어요. 그 형편에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 모든 말들이요. 며칠 후에 더 자세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버지의 보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대략 80억 원 정도 될 거라는 얘기였어요. 게다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도 계속 오를 거라고 했어요. 80억 원이요. 남편이 평생 사업해서 번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며칠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멍하니 앉아서 천장만 바라보거나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무시하던 남편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남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께서 신도시 소식을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부에서 예비조사를 할 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확실해질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괜히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요? 사위가 날 무시하는데 내가 돈 생긴다고 말하면 갑자기 잘해줄까봐 그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렸는지도요. 남편의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직원들은 모두 해고했고 사무실도 정리했어요.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아버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무시했던 분께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다른 데서 돈을 빌리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어디서 빌릴 수 있겠어요? 은행도 안 되고 지인들도 쉽게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죠. 결국 남편은 결정을 내렸어요. 아버지께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장인어른께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나? 그런 말을 할 때 남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남편이 아버지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20년 동안 무시했던 그분 앞에서 말이에요. 인생이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동안 농사만 하시면서 돈도 없으시면서라고 했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순간, 저는 문득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강해져야 내 아버지가 편하실 거다.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별로 불편한 게 없어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에서야 그 말씀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더욱 외로워지실 거라는 것도요. 엄마, 저는 어떻게 강해져야 해요?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한테만 의존하지 마라. 내가 설 수 있는 땅을 만들어라. 하지만 저는 그 조언을 따르지 못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나이가 들어서 취업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계속 미뤄왔어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지난 20년이요.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결정할 차례구나. 그동안 저는 늘 남편의 결정을 따라갔어요. 어디 살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모든 걸 남편이 정했어요.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도와주실지 안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설령 도와주신다고 해도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조건을 정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 바로 저니까요.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이 저니까요. 큰아이가 어제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돈 빌리러 간다면서요? 할아버지가 돈 안 빌려주시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이에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가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엄마가요? 응, 엄마가. 큰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만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늘 아빠가 결정하실 거야. 아빠께 물어봐야지. 이런 말만 했었거든요. 둘째에게도 어제 단단히 말했어요. 앞으로 할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야. 왜요? 아빠가 할아버지는 촌스럽다고 했는데. 아빠가 잘못 말한 거야. 할아버지는 촌스러운 분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분이야. 둘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막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를 제일 좋아해요. 이 아이만은 아빠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보다 돈 많은 거 맞아요? 어제 막내가 순진하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돈이 많고 적은 건 중요하지 않아. 할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아빠는 할아버지를 사랑 안 해요?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존경하는 마음은 더더욱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저라도 변해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저는 어젯밤 혼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만약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어떤 조건을 달아야 할지를요. 첫 번째, 남편은 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그동안 했던 모든 무례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해야 해요. 두 번째, 앞으로 가족의 중요한 결정은 저도 함께 참여해야 해요. 더 이상 남편 혼자 모든 걸 정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세 번째,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주도권을 가질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아이들로 키우지 않을 거예요. 네 번째, 저도 이제 경제활동을 시작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쉽지 않겠지만 더 이상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뭔가 힘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늘 무력하고 초라했던 제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하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는 늘 강한 분이셨어요. 아버지보다 더 앞서서 집안일을 결정하시고 농사일도 남자 못지않게 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딸인 제가 왜 이렇게 의존적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사실 무서운 부분도 있어요. 만약 남편이 제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도움을 거절하신다면요? 하지만 그런 불안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요. 드디어 제가 우리 가족의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남편을 보세요. 지금 무릎을 꿇고 있지만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걸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변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만약 또다시 아버지를 무시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행동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너무 관대하셨어요. 그 관대함을 남편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겠죠. 저라는 문지기가 생겼으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가족을 지키는지, 어떻게 옳은 일을 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특히 큰아이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 엄마처럼 무력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둘째에게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할아버지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이 진짜 멋진 일이라는 걸요. 막내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 아이의 순수함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에요. 그동안은 단순히 나이만 먹었을 뿐이었는데 이제야 정신적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남편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 순간이 동시에 제가 일어서는 순간이기도 해요.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될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거실로 다시 들어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세요. 일어나거라.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일어나라고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따뜻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담담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예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요.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로요. 앉아라. 아버지가 소파를 가리키시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앉아요. 저는 여전히 거실 한편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필요하냐? 아버지의 직설적인 질문에 남편이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게 50억 정도면 50억, 50억, 50억. 아버지께서 그 숫자를 반복하셨어요. 마치 그 의미를 곱씹는 것처럼요. 15년 전에 손자 돌잔치비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텐데 했으면서 나에게 50억을 빌리러 왔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남편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라요. 부끄러움과 절망이 섞인 표정이에요. 바로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제가 나설 때가 왔다고요. 잠깐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져요. 남편과 아버지가 모두 저를 바라봐요. 남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아버지의 눈에는 궁금함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께 돈을 빌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남편 앞으로 다가가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아버지께 사과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저에게도 사과해야 해요. 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요. 20년 동안 저를 무시했잖아요. 제 아버지를 모욕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생활비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20년에 대해서 저에게도 사과하세요. 남편의 입이 벌어져요. 아마 저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네, 조건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첫째, 앞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단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순간 끝이에요. 아버지께서 빌려주신 돈을 당장 갚고 우리는 헤어져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요. 둘째, 앞으로 우리 가족의 중요한 결정은 저도 함께 참여해요. 더 이상 당신 혼자 모든 걸 정하지 못해요. 셋째, 아이들 교육은 제가 주도할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아이들로 키우지 않을 거예요. 넷째, 저도 이제부터 일을 할 거예요. 더 이상 당신에게만 의존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힌 것 같아요. 그동안 저에게서 이런 강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려요. 드디어 남편이 입을 열어요. 알겠어, 알겠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정성이 느껴져요. 단순히 돈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뉘우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어요. 자랑스러움? 안도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전과는 다른 시선이에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믿어보자. 아버지의 대답에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하지만 내 조건도 있다. 아버지께서 덧붙이세요.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다. 대신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내게 돈 달라고 오지 마라. 아버님, 그리고 매달 한 번씩은 아이들과 함께 내게 와라. 안부 인사가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서 만나러 와라. 남편이 고개를 끄덕여요. 마지막으로 내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든 취업을 하든 이번에는 제대로 해라. 더 이상 실패하는 모습을 손자들에게 보여주지 마.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다시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이번에 고개 숙임은 전과 달라요.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 같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세요. 너도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요. 네,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그만 힘들어해라. 내가 강해졌으니까.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요.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했어.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큰아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달라져요? 할아버지를 더 자주 뵙게 될 거고 엄마가 일을 시작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 존중하며 살 거야. 둘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해요. 엄마가 일하면 우리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걱정 마. 엄마가 일한다고 해서 너희를 덜 사랑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더 멋진 엄마가 될 거야. 막내가 천진하게 웃으며 말해요. 할아버지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다는 걸요. 며칠 후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하는 취업 준비라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전처럼 큰 사업은 아니지만 작고 안정적인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의 분위기였어요. 남편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변했어요. 특히 둘째가 많이 달라졌는데 할아버지께 예전처럼 무례한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끔 남편이 말해요. 당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20년 만에 되찾은 제 목소리예요. 이제는 절대 다시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뻐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누군가 무릎을 꿇어야 하고 누군가는 일어서야 해요. 남편이 무릎을 꿇는 순간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는 절대 다시 앉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 여자의 이야기를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일상 속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